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 교수입니다. 오늘 또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나 산행 계획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씨에 평소 활동량이 적었거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기분 좋게 나들이를 다녀왔다가 관절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명의를 만나다에서는 관절 내시경 및 인공관절 수술의 명의 윤성훈 교수님을 만나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관절통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환절기에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되겠죠? 예, 기온이 올라가던 시기는 큰 영향이 없지만 따뜻하다가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고 따라서 그 관절로 그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되면서 저희 관절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무릎의 경우는 우리가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거의 모든 동작을 담당하는 관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손상되기 쉽고 또 손상되면 불편함도 큰 관절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절염 치료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관절염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절염 치료의 원칙은 이 관절염이 경증이냐, 보통의 중등도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물리치료, 약물요법, 수술요법이 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병의 어떤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 치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그 약물요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치료인데 그 약물요법을 시행을 했을 때 그 통증이라든지 기능이 호전이 되면 약물요법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약물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호전이나 기능의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급적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수술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아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서 요즘 그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떤 수술입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은 우리가 그 무릎에 예를 들면 무릎에 조그만 상처 한 1cm 미만의 상처를 2개, 3개, 필요하면 4개까지 내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기구를 집어넣어서 손상된 관절의 구조물들을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또 수술 후에 본래 자기의 관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절 내시경 수술의 큰 장점이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파괴된 연골판을 절제를 한다든지 또 관절 내 유리체를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을 관절액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활막을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 관절 내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런 관절을 세척한다든지 그리고 미세 천공술이라고 손상된 연골에 구멍을 넣어서 우리가 흉터를 유도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미세 천공술 이런 것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내시경이 요즘은 그 뭐 복부 수술이나 뭐 흉부 수술이나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관절 내시경도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그 흉터를 적게 하고 최소 침습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란 또 우리 관절이 도저히 못 쓸 경우는 그죠? 인공관절을 넣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수술입니까? 인공관절이란 관절이 심하게 마모가 되고 변형되어서 더 이상의 치료로는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물리요법이나 또는 내시경요법으로는 도저히 환자가 갖고 있는 통증을 해결할 수 못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관절이 많이 상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수술입니다. 의료용 합금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디자인하여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물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장기를. 혹시 뭐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이제는 아주 안전한 소재를 이용해서 아주 안전한 디자인을 연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뭐 특별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재료공학이라 인체 재료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관절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환자분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자연 관절을 이제는 쉽게 말해서 기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 활동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되고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 노령층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주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젊은 사람에도 이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젊은 사람에게도 인공관절을 막 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가능한 인공관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공관절 자체에 수명이 있고 둘째, 활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 되면 그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굉장히 빨리 짧아집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수명이 다 돼서 재수술을 할 때마다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젊은 사람들은 인공관절이 아닌 다른 방법의 수술적인 치료로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절골술과 관절 내시경을 통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골술이라면 좀 용어가 어렵는데요. 뭐 뼈를 부수는 수술입니까? 예, 말 그대로 절골술, 뼈를 부수는 수술입니다. 이제 그 무릎이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O자 다리로 변형이 옵니다.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되면 우리의 어떤 체중 부하가 관절면의 안쪽에 집중이 되면서 안쪽이 많이 닳고 비교적 바깥면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중 부하가 건강한 보존이 되어 있는 관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뼈를 잘라서 축을 옮겨주는 이런 것을 절골술이라 그러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기 연골을 배양해서 키워서 이것을 마모되어 있는 관절에 다시 이식시켜주는 네. 수술을 연골세포 이식술이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줄기세포와 유사한 어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줄기세포 뭐 주사를 맞았다 하면은 그게 내가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세포, 자가연골세포 이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개는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줄기세포 그 이식술이 그건 완전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학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그 자가 유래 연골세포는 학회든 국가 당국에서든 인정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효과도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줄기세포는 안 되지만 자가연골세포 이식은 이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절골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뭐 단순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 살아있는 연골 쪽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수술입니다. 그죠? 예. 쉽게 표현하면 O자 다리를 일자 다리나 약간의 X자 형태로 바꿔준다. 아, 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수술을 자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의사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또 이게 절골술을 굉장히 또 신뢰하고 많이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관절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걱정도 있고 또 그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공관절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새로 개발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불안해서 못 타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안심하고 그런 이제 수술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단 이 인공관절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연의 관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관절염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인공관절을 하고 등산도 뭐 야산 정도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살살 다니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 인공관절 수술의 어떤 최종 목표가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인공관절 수술한 의사들의 목표입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또 뭐 주의사항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무슨 주의를 해야 되는지. 우선 인공관절은 서두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이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물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감염을 예방하고 또 감염이 온 경우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갑자기 통증이 증가한다든지 갑자기 열감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감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이제 보통 우리가 감염을 일반 인체에서는 g당 15의 5성 정도의 균이 들어오면 감염을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있을 때는 10의 2성계의
균이 들어와도 감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훌륭한 수술을 받았고 또 잘된 수술을 받았는데 인공관절을 넣었으면 오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하체 근력, 특히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충분히 유지하여야만이 무릎을 튼튼하게 보호하면서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면 사두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이런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죠?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온돌이나 좌식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온돌이나 좌식 생활을 피하고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함으로써 무릎의 과도한 굴곡을 줄여줌으로써 네. 이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정형외과 인공관절 뭐 관절경 이런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이런 환자를 보다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 있었을 텐데 한번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힘들었던 적은 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감염되었을 때 예. 이제 재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했는데도 또 감염되었을 때 그 환자와 보호자들의 실망감은 너무나 컸고 예. 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예. 그 환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제가 한 시술이 맞는지 한번 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또 공부도 좀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균 조작이라고 하죠. 네. 저도 외과 의사라서 이제 조금 알긴 아는데 무균 조작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도 쓰고 또 요새 많이 발전이 됐죠, 그죠? 네,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수술할 때 뭐 거의 우주인들이 입는 옷 같은 네네. 그런 네. 그 프로텍터를 저희들이 입고 수술하고 네. 하지만 뭐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의 교과서에서 감염률을 많게는 5%, 작게는 1% 예. 내외로 보고를 했는데 예. 최근에는 실제로 1%다 미만에서 네.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적지만 발생하면 환자가 그 받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0.1%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0대 때 일을 할 때인데 이 학생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예. 중학생이 골절이 되어서 왔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과는 잘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이 제가 수술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병원장님의 당시 그 병원장님과 수술실장님의 허락을 받고 제 수술 장면을 참관을 시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제 수술을 보고 자기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계기가 있었었는데 제가 뭐 저도 아기를 키우는 그 아빠로서 그 학생이 그렇게 결심했다니까 상당히 그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의사가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그 선배 선생님이나 또 이런 분들에게 가족들이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죠. 거기서 감동을 입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막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윤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아주 훌륭한 꿈을 심어줘서 또 그 학생이 아마 지금쯤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잘 국가사회에 봉사하면서 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연구 중이신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연구 중이라기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책도 보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노령 사회가 되면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도 노인 환자들을 어떤 치료해야 될 기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모든 이 노인을 치료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냥 목 꺾고 누워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삶의 질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90세 이상도 그죠? 막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노령 환자들에게 많은 훌륭한 밝은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꿈이라든지 뭐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목표를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소속된 기관에서 근무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한 2, 3년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꿈이 우리 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10명 이상을 만드는 팀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7명에서 좌절이 됐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그 꿈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예,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모셔가지고 또 후배들 잘 교육시켜서 그죠. 그분들이 또 훌륭하게 이 사회나 국가에 기여를 하면 엄청나게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화에서 치료하셨던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항상 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질환들은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늘 우리 어르신들한테 강조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평소에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는 게 병원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